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인용하는 문건이 허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인데, 여기는 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느니,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파헤친다느니 하면서 웬갓 음모론을 늘어놓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개별적 사례일 뿐이고, 잘라도 계속 생겨나는 도마뱀 꼬리이거나 히드라 머리일 뿐입니다. 몸통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꼬리만 자르는 꼴인데, 이 허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은 일루미나티의 최고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가 만든 단일 세계정부의 청사진입니다. 한마디로 신세계 질서가 수립된 결과가 이러이러하다고 보여주는 계획서이고, 이것만 알아도 지금 일어나는 음모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눈에 짚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 타임머신과 투명인간 등을 집필하면서 역대 최고의 SF 작가이자 미래학자로 불리는 허버트 조지 웰즈는 단순 작가나 학자가 아니라 본인이 300인 위원 중에 한 명으로 말 그대로 자신이 속한 비밀결사대의 매뉴얼을 작성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28년에 집필된 세계혁명 계획에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감시체제와 강제노동 수용소 시스템, 세뇌약과 마인드 컨트롤 등이 소개되어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약입니다. 다른 것이야 그저 피상적인 감시와 통제일 뿐이지만 마약은 그 사람의 육체를 쇠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비싼 값으로 인해 재정을 파탄내고 동시에 마약을 투여받지 못할 경우 극심한 금단 현상으로 고통받는 등 부가효과가 주어지거든요. 동시에 마약을 통해 현실을 잊고 쾌락과 중독에 푹 젖어 가축화되어 가는 건 덤이죠. 즉 마약을 사용할 때의 당근, 마약이 끊어졌을 때의 채찍, 두 가지 쌍방향 통제가 모두 가능한 겁니다. 마약 공급만 세계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마약의 양을 제한해서 세계정부에서 인정하는 상점에서만 사게 한다든지, 혹은 노동을 마치고 자유시간은 세계정부가 운영하는 마약바에서 보내게 한다든지, 덧붙여 그런 오락용 마약 사용을 의무화시켜서 미복용자는 잡아들여 처벌하거나 제거하거나 강제로 투여하거나 하면 그냥 알아서 주민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약을 얻기 위해 세계정부에 충성하고 마약이 끊어질까봐 더 충성하고, 마약 공급만 끊어지지 않으면 반항 따위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예멘이라는 곳에서는 까트라는 마약이 일상 기호품처럼 쓰이는데, 사람들이 일정 시간만 되면 까트를 씹으러 가버리는 통에 제대로 반정부 시위조차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권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북한에서도 빙두라고 하는 마약이 인민들에게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정부 통제체제의 예표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술과 마약 유통은 거의 일상적이고요. 그런데 300인 위원회는 마약을 이용한 통제 수법을 어떻게 알고 100년 전에 자신들의 계획서에 적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인디언 보호구역이 물론 1928년보다 더 전인 1890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인디언과의 마지막 전투가 1898년에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술과 마약으로 찌들 그 효과까지 보는 데까지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술과 마약을 이용한 통제 자체도 어디에선가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데, 마약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면 된다는 그런 발상의 최초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세계사에서 뭔가 이해하지 못할 요상한 일이 벌어진다 싶으면 영국을 찍으면 대체로 맞아 들어간다고 해서 그 나라를 혐성국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영국이 저지른 세계 전쟁사 최악의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는 1840년의 아편전쟁입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구 열강들이 진작부터 중국 청나라와 무역은 하고 있었지만 청나라는 자유무역 개념이 희박했어요. 천자가 서방 오랑캐들에게 내려주는 은공이라는 조공무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광저우 한 곳만 개항하면서 정말 제한적인 교류만 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서양 귀족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원이나 옷차림, 패션, 가구 이런 걸 중국식으로 꾸미는 유행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그 차와 비단, 도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영국만 해도 차를 마시는 게 거의 일상이었으니까 귀족이든 평민등하예요. 또 보세요. 물론 유럽 문물도 일부 청나라 황실에 전해져 가지고 걸륭제의 후궁인 향비, 이거 황제의 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이 향비의 초상화가 서양 갑옷을 입은 기사복장으로 그려지는 등 특이한 모습들은 있었지만, 이게 극히 서양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였어요. 결국 차와 비단, 도자기 등을 사느라 영국은 1781년부터 1810년까지
딱 그 기간 동안만 해도 은 4,200만 냥을 소비했습니다. 청나라의 엄청난 인구를 활용한 간의 수공업은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면직물 생산량을 능가할 정도라서 영국 동인도 회사 이런 곳에서는 청나라에 딱히 팔아먹을 제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손실이 쌓이고 쌓였다가는 말아먹을 지경이라서 동인도 회사에서는 마약상들과 손잡고 인도 벵골 지방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먹은 겁니다. 참고로 이 시절에도 아편이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불가피하게 쓰이는 기호품 내지 의료 보조제 정도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자세히는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서구에서 일반인의 아편 복용을 금지한 것은 아편 전쟁이 끝나고 50년에서 70년 후인 1890년대 말, 이건 영국에서, 1910년대 초, 이건 미국에서 그렇게 금지를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짱깨들, 아니 중국인들이 아편을 맛보기 시작하자 미친 듯이 빨아잡기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은 중국으로 수출할 아편을 쌓아놓은 물류창고 어마어마하죠. 자, 또 보세요. 이게 아편굴. 요즘으로 치면은 버닝썬 클럽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편을 빨면서 취해서 널브러진 중국인들. 아편 때문에 서민들은 파산하고 관리들은 업무를 제대로 못 봤어요. 하급 현장 관리 90%, 지방 관료 30%, 중앙 관료 20%가 뽕쟁이였습니다. 청나라의 1년 예산이 4천만 냥인데 아편 값으로 나가는 은이, 돈이 1년에 3천만 냥. 1837년에는 그 해에만 7천만 냥이 아편 값으로 나갔는데 경제 파탄, 행정 마비, 사회 해체 등의 온갖 해악은 덤인지라 조정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어요. 이럴 때 뜻밖의 히어로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임칙서라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광저우의 관리와 군인들이 죄다 영국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먹고 아편 단속을 전폐한 상황에서 청나라는 임칙서를 비상대권을 가진 흠차 대신으로 파견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특별히 파견되는 전권 대신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곧 황제의 명령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임칙서는 1839년 3월에 광저우에 부임하자마자 아편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자 1600명을 체포하고 부패 관리들을 처벌하고 상인들이 꽁쳐둔 아편 28,000건, 이거는 이제 중국인 상인들, 그걸 몰수하는 등 먼저 중국인들의 아편 거래부터 단속한 후 외국인들한테 손을 뻗쳤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임칙서의 조치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보유한 모든 아편을 제출할 걸 통보하고 아편 무역을 재개할 경우 사형이라도 받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거부할 시 꺼져, 광저우에서 추방.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영국법을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걸 숙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아편 무역이 니네 나라에서도 범죄인데 왜 우리나라에 팔아먹냐 하고 그게 영국 법을 내밀기도 했대요. 또 제출받아 몰수한 아편에 대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은 진짜 껌값으로 이제 명목상 이제 압수한 게 아니라 너한테 보상금 줬다, 이런 명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비협조할 경우 해당 상인들에게 물과 식량 판매를 금지한 겁니다. 완전히 초강수를 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결국 손을 든 영국 상인들은 아편 21,306쌍자, 이게 자료마다 숫자는 다른데 뭐 통상 이래요. 그 상자를 그만큼을 내놨어. 반납했습니다. 임칙서는 조정에 보고한 후 광저우 현지에서 바닷물과 생석회를 아편과 섞어 폐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아편은 이게 불태워도 그 잿가루의 4분의 1은 다시 쓸 수가 있답니다. 아편으로. 어우, 징하다, 징해. 그러나 아편 무역을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다른 나라 상인들은 받아들였지만 영국 상인들만 극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영국 상인들은 광저우에서 추방당했어요. 다만 영국 상인 중에서도 아편 무역 외에 다른 무역이라도 계속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영국 정부의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광저우로 상선 몰고 나갔습니다. 영국 군함이 이제 그 상선들이 광저우에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대포를 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거 아편 전쟁 그림으로 유명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편 전쟁의 첫 전투인 이 천비 해전은 청나라 수군이 영국 상선을 보호하려고 영국 군함과 교전을 벌인 거였습니다. 이 해전에서 영국 군함의 포격에
청나라 군함 29척 중에 26척이 침몰됐어요. 보시면 저 정크선 돛담배 가지고 뭔 수로 이겨 저걸. 영국은 뜻밖의 청나라의 허약함을 보자 전쟁에 대한 구미가 당겨서 입질이 슬슬 왔다 이거지. 아편 상인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힘입어 영국 의회에서 청나라와의 전쟁이 결정됐는데 30세의 초선 의원 글래드스턴이 아편을 금지시키는 건 중국의 정당한 권리다. 중국 영토에 있으면서 중국 법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 식량과 물건과 끄는 게 왜 중국 잘못이야? 라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 말이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라요. 원래 영국 법에서도 남의 나라에 갔으면은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게 영국 법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에서 아편 무역 금지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배째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271대 262로 전쟁이 결정됐습니다. 이 글래드스턴 의원 말에 따르면 영국 의회가 가진 양심의 무게가 딱 그 정도였던 거지. 그렇게 영국 함대가 광저우로 출동했고 임칙선은 미국 상인에게서 서양식 대포 300문과 군함을 구입하고 주민들 1만명을 동원해서 포대의 방어를 강화하고 쇠사슬로 강 하구를 봉쇄하고 자폭용 소형함, 그러니까 뭐 기름이나 폭발물 싣고 이제 띄어보내가지고 상대방 군함하고 부딪히면 자폭하게 만드는, 요즘 말로 하면 자폭 드론 같은 거예요. 이런 배 수백 척을 광저우 앞바다에 깔아놨어요. 멋있다. 보세요. 임칙서의 철통 같은 방어, 요즘 말로 하면 그 예멘 후티 예멘군이 그 영국, 미국 함대 상대로 그렇게 막 대치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인 겁니다. 그 철통 같은 방어에 광저우로 진입했다가는 함대가 죄다 침몰당할 걸 우려한 영국 함대는 이 광저우를 안 치고 삥 돌아가지고 이제 우회해서 샤먼과 저우산을 점령하고 상하이를 거쳐서 텐진으로 기동했습니다. 영국 함대가 텐진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 베이징 밑에가 텐진이죠. 청나라 조정은 이제 경악을 했어요. 임칙서가 못 막았나? 졌나? 패전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를 파면하고 영국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홍콩을 할양해달라는 요구에 청나라가 거부하자 전쟁은 다시 재개되었는데 최고 지휘관이 잘리고 협상 분위기로 인해 방어태세가 해제된 광저우는 영국군의 맹공격에 무너졌어요. 여기보다 방어가 약했던 다른 지역들도 줄줄이 떨어지면서 난징 함락이 코앞에 이르자 결국 청나라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홍콩을 할양하고 광저우 외 추가로 4개 항구를 개방하고 아편 값을 합한 전비 배상금 2,100만 달러를 물어냈어요. 아니, 주권국에서 마약 단속했다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고 압수한 마약값까지 물어내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 1842년에 이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빼앗긴 홍콩을 돌려받기까지 15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아편 무역이 퇴조하긴 했지만 영국인들이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산 아편이 대량 생산돼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굳이 영국을 통해 아편을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청나라에 팔아먹지 못해서 재고가 쌓여가는 인도산 아편은 거꾸로 영국에 팔려나가고 영국인들은 청나라가 어째서 기를 쓰고 아편 무역을 막으려 했는지 뼈가 시리도록 체험하게 됐습니다. 영국인들이 엄청나게 뽕개가 됐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충격을 받은 중국은 지금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 없이 사형을 포함한 엄벌에 처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도 얄짤없습니다. 또한 아편 하나로 거대 중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일루미나티의 음모 세력들은 여기에서 제대로 힌트를 얻었던 겁니다. 영국인의 양심을 부르짖으며 아편 전쟁에 반대했던 초선 의원 글래드스턴은 훗날 사선 총리를 역임했고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편 전쟁이 끝나고 47년 후인 1889년에 아편의 중국 수출을 완전 금지하는 결의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들은 마약의 위력을 잊지 않았고 세계 혁명 계획에 마약을 이용한 주민 통제를 계획했죠. 보세요. 우리는 귀국이 이곳에서 6, 7만 리나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적의 배가 무역을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이곳에 큰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귀국에서 가져간 부는 모두 중국인의 정당한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권리로 중국인을 해치는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고의로 우리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닐지언정
탐욕스럽게 이득을 갈구하는 그들은 타인을 해친다 해도 상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질문을 허락하신다면 묻겠습니다. 폐하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칙서가 영국 여왕 빅토리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장이 매우 유명하죠. 이것이 아편 전쟁의 참 뼈아픈 역사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부부 싸움을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아내와 남편이라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내 못 사내 하면서도 또 좋아 죽기도 하면서 싫어 죽기도 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한 이불 덮고 한 지붕 밑에서 옹기종기 사는 거 보니까 역시 아내와 남편 사이야말로 진짜 아편이야, 아편. 중독성 쩔어요. 괜히 대도 하나 이거 빨아제끼지 말고, 아편 빨아제끼지 말고 나랑 같이 사는 아편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